너 그 돔전 없냐? 정말 지긋지긋해. 올 들어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 하나를 꼽으라면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줄기차게 오르기만 하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월 지표상으론 일단 꺾였습니다. 자, 물가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금융투자회사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 나왔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7월에 8.5% 나왔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거 보시면서 막 박수 치시던데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박수를 쳤습니다. 안도한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보시는 것처럼 네. 9에서 8로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네. 일단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네.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이맘쯤에. 그렇죠. 근데 물가를 좀 정확하게 가늠을 하려면 왜 1년 전 수치와 비교를 하죠? 오히려 최근 수치로 비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계절성 때문에 전년 이맘때쯤에 그 가격과 비교를 하는데요. 최근처럼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네. 우리가 전월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지? 이런 걸 체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데? 근데 지난달에는요. 그 전월에 비해서 1.3%가 올랐거든요. 근데 1.3% 오르는 속도로 계속 간다. 만약에 네. 그러면 곱하기 12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15.6%가 나와요. 1년에 15.6%. 그러면 너무나도 높은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나오면 어쩌지라고 이제 불안했었는데 네. 다행히 이번 달에는 전월에 비해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02% 낮아졌어요. 네. 그럼 이게 물가가 낮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코로나 당시보다도 수요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유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90불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수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항공권 가격도 좀 떨어졌을까요? 네, 항공권 가격도 떨어졌는데 그 역시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겠죠. 네. 어쨌든 그 유가,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 가격 하락이 이번 물가를 내리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이 8.5% 이거 사실 처음 보는 숫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3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 그때만 해도 와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이 숫자를 보면서 안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착시 효과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착시 효과에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바이킹을 탈 때 우리가 같은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느낌하고 내려올 때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네. 지난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숫자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킹에서 정점을 찍고 네. 이제는 내려올 일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는 이견이 있는데요. 정점을 찍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가가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쉽게 말씀드리면 짜장면 가격이 2만 원, 3만 원까지 올라가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면서 물가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근데 이제 물가를 가늠할 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기승전이 유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가가 계속 내려갈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푸틴이 뭐 가스 밸브를 뭐 잠그냐 마냐 결국 결정은 또 푸틴한테 달려있고 결국은 이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이거를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전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쟁이라는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변수가 여기 끼어 있기 때문이고요. 유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겨울의 여름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겨울에 과연 유럽 사람들이 추위를 이겨내면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될 정도니까 사실 유가가 어떻게 될 거다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점에 왔느냐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추이를 내다보면은 그러니까 1월 달만 해도 1.4%였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네. 중앙은행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게 2%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이 8.5%가 2%로 내려올 수 있을지. 그러게요. 갈 무슨 길이 수로. 굉장히 먼 거는 맞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전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기대 심리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어쩌지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심리는 녹록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이 왜 내가 이렇게 미국 소비자 물가까지 신경을 써야 하지 하겠지만 이런 거대한 거시경제 흐름을 보는 게 결국은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전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반응을 해서 잠깐 보면요. 미국 주식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이 항상 이렇게 물가가 좀 잘 나오면은 올라가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금리의 영향일 텐데요.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 경우에는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더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에는 대부분의 빅테크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주식들이 좀 많이 상승을 네.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의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계속 금리를 올리려는 게 이 물가를 잡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물가 지표가 좀 잘 나왔으니 그렇죠. 다음번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멈출 수 있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물가 금리 인상을 회초리를 때리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 회초리를 그동안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시장이 너무 아파했는데 이거를 세게 때리다가 이 정도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다행히 8월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없어요. 일단 네. 회초리 안 맞아도 되는 거죠, 8월에는? 네, 맞을 일은 없습니다. 9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맞을까요?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사실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어제 그 물가 지표가 나온 이후로 75bp 인상할 가능성이 60%대에서 30%대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50bp만 인상하면 되겠다. 사실 이 50bp도 센 거긴 한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물가 지표가 파월 의장의 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시장도 한번 보죠. 오래간만에 좀 1% 넘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 추세가 계속 갈까요? 이제 반등했네. 안심해도 됩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을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잠깐 나오는 반등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장세가 계속되는 구간에서는 이게 왜 주가가 왜 오르지? 네. 왜 오르는 거지? 할 때는 계속 올라요. 그러다가 야, 안심된다. 이제는 올라가나 보다. 할 때 또 빠지기 시작해서 참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주가를 보면 요즘 또 다시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이게 나스닥과 비슷한 그런 기술주가 갖는 그런 특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먼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당겨와야 되는 그런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그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주식들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구명줄처럼 잡고 있는 이 삼성전자 주가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만 전자 갔다가 또 다시 이제 5만 전자 됐는데 언제쯤 이거 좀 7만 전자, 8만 전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산 넘어 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리의 시황인 것 같아요. 메모리 시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야,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법도 발표가 됐었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고 예.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삼성에서 폴더블 폰 같은 그런 신작을 내놓기도 했지만 스마트폰 네. 이게 뭐 두명 대세를 도끼 움직일 정도 정도는 달아주는 아닌 것 거지 같아요. 구원투수의 역할은 못하고 결국은 메모리 업황을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인플레 시기에서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래도 버텨야 될까요? 나가는 전략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때는 회사들 중에서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네. 1등 기업들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보다는 네. 1등 기업들에 주목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뭐 식료품 기업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식료품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은 뭐 애플과 같은 큰 브랜드가 네. 있는 기업들은 가격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가격을 전가하는 회사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낙관론은 유지하되 그래도 끊임없는 의심과 관찰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T와의 이효석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